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은 대개 아주 조용히 찾아온다고 하죠. 뜻밖의 손길 하나, 낯선 선택 하나가 평범한 삶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이끌기도 하니까요. 누군가는 그런 순간을 기적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함정이라 부릅니다. 제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마주한 인연이 과연 제 인생의 기적이었을지 혹은 함정이었을지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오래전 새벽녘, 아직 어두컴컴했던 시간,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종이상자 하나를 보육원 현관 앞에 내려놓고 도망쳤다고 했어요. 그 상자 안에는 여름용 얇은 내복 한 장만 걸친 신생아였던 제가 담겨 있었고 옆엔 쪽지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이름도 생일도 누구의 아이인지조차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 발견된 날짜를 생일로 부여받았고 보육원 원장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살게 됐어요. 보육원은 늘 시끄러운 곳이었어요. 아기들은 울고 조금 큰 아이들은 울부짖고 싸우고 보육교사들은 그런 아이들을 향해 매일같이 고함을 질러댔죠. 겨울이면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서 두 겹, 세 겹 이불을 덮어도 발끝이 시렸고 숨 쉴 때마다 입김이 올라올 정도였어요. 여름이면 찜통처럼 더웠고 커다란 선풍기 하나를 10명 넘는 아이들이 둘러앉아 돌아가며 바람을 맞았어요. 간식은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누군가 기부라도 해야 받을 수 있었어요. 과자 한 봉지가 얼마나 귀한지 아마 모르는 사람은 평생 모를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먹어도 되는 거야? 쉿, 말 주라. 선생님 오면 뺏길 수도 있어. 근데 나 바나나 맛 처음 먹어봐. 야, 이거 다 먹고도 손가락까지 빨게 된다? 진짜 맛있어. 그때 그 과자 한 봉지, 그 라면 반 개가 주는 위로는 어른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컸어요. 옷은 대부분 기증받은 헌옷이었고 몸에 맞는 신발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새 옷, 새 신발은 TV 속에서만 보는 것들이었고요. 발이 아파도 참아야 했고 바지가 짧아져도 꿰매고 또 꿰매서 입어야 했어요. 세탁기를 돌릴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았고 빨래는 늘 손으로 비벼 빨았어요. 그런 보육원 살림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익명의 기부자가 분기마다 큰돈을 보내오기 시작한 덕분이었어요. 그 기부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고 얼굴도 본 적 없었지만 그분 덕분에 저희 보육원에는 새 이불이 생겼고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지 않게 됐고 여름에도 선풍기 한 대가 아닌 2대, 3대를 동시에 틀 수 있게 됐어요. 그 변화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겨울밤 이불 속에서 발끝이 따뜻하다는 게 얼마나 눈물 날 만큼 고마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죠. 하지만 보육원 안과 밖은 달랐어요.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고아라는 단어가 어떤 낙인을 찍는지 몸소 겪었어요. 입학 서류를 본 선생님의 미묘한 눈빛, 반 친구들의 수군거림,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몰려왔어요. 쟤 고아래. 고아원에서 왔대. 그래서 그런지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냐? 야야야, 진짜? 고아원 물 안 나오냐? 더러워. 야, 쟤랑 놀지 말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지 몰라요. 사물함에 썩은 우유를 부어놓는 건 기본이고 누가 가져온 분실물이나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제가 가져갔을 거야 하고 지목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처음엔 억울해서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나중엔 그냥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봐야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괜히 더 욕만 먹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어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공부뿐이었거든요. 책상은 제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시험지는 제 배경을 묻지 않았어요. 출신이 어디든 부모가 누군지 몰라도 문제를 맞히면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점수가 저를 지켜줬어요. 선아가 이번에도 우리 반 1등이다. 잘했다. 선아 정말 똑똑하구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험도 잘 볼게요. 다들 선아 좀 본받아라. 반 평균 떨어뜨리지 말고. 알았냐들? 그 덕에 점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뭘 하든 그저 고아였던 제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보육원 출신이라는 단어 앞에 전교 1등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았지만 적어도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게 만들었어요. 보육원에는 저처럼 오래 자란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중간에 입양을 가거나 그냥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저는 입양될 거라는 기대는 일찍 접었고 누가 날 데려갈 거란 생각도 안 했어요. 어차피 입양되지 않고 여기서 살다 나가면 자립을 해야 하고 혼자 살 거면 혼자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았죠.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익명의 기부자 덕분이었어요. 보육원에 돈을 기부해 주던 그분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강권, 최신 문제집, 심지어 필기구나 노트까지 그 모든 걸 제 이름으로 제가 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해 주셨어요. 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분의 존재가 저를 살렸어요. 원장님, 이 문제집 저한테 온 거 맞아요?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장학금처럼 보내주신 거야. 근데 누가 보내준 건지는 여전히 모르시고요. 기부할 때마다 연락처나 이름을 전혀 남기지 않으셔. 그냥 항상 선아를 응원합니다 한 문장만 적혀 있어. 정말 그 한 문장 덕분에 살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응원한다는 사실, 누군가가 저를 주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제겐 가장 큰 위로였어요. 세상에 심지어 부모조차도 저를 원하지 않고 태어난 날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어딘가에 나를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건 정말 큰 희망이었어요. 저는 그 희망을 붙잡고 죽어라 공부했어요.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내 자리, 내 이름, 내 미래는 내가 확보해야 한다는 다짐으로 스스로를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까지 책상 앞을 지키며 살았어요. 졸립고 지쳐도 눈물이 나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아무도 절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계속 더 강해지려 애썼어요. 이왕 혼자 살아야 할 인생이라면 적어도 무너지고 초라한 사람으로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하루하루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는 늘 하던 대로 자습실을 오가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더웠고 괜히 마음도 산란했죠. 그런데 오후에 보육원 원장님이 조용히 저를 불렀어요.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원장님은 말없이 제 앞에 차 한 잔을 따라 놓으셨어요. 그날은 아무 말씀 없이 미소만 빙긋 지으며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죠. 원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선아야, 우리 보육원에 오랫동안 고액 후원을 해주시던 분 있잖니. 그분이 말이야, 너를 입양하고 싶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양이라는 단어는 이미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자립 준비를 하며 시설을 떠나야 하니까요. 제 나이에 입양이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저요? 저를요? 그래, 너, 선아. 그분이 오랫동안 네 성적을 지켜보셨대.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참 대견하다고 하셨지. 이제 후원만이 아니라 너의 생활 자체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어. 정말 너를 입양하고 싶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요동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인지 모르게 눈앞이 흐릿해지더라고요. 멍하니 원장님 얼굴을 바라보는데 원장님은 평소보다 더 다정한 눈빛으로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말없이 그 따뜻한 손을 붙잡고 있자니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분이 직접 보육원에 방문하셨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원장실 문 앞에 서 있었고 방문이 열리고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어요. 생각보다 젊은 중년 여성이셨고 조용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밝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뭔가 번지르르 하거나 부담스러운 기색 없이 단정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죠.
선아야, 너를 후원하면서 한 번도 직접 보러 올 생각을 못했는데 늘 네 소식은 듣고 있었어.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후원자가 아니라 네 곁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네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어. 내 딸이 되어주지 않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많이 참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고여버렸어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군가 저를 딸로 부르고 싶다고 말해준 것도, 누군가가 저를 선택해준 것도 처음이었어요. 한 번도 선택받아 본 적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일도 없었으니까요.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보육원 사람들도 다들 놀랐고 아이들은 부러운 반, 놀라운 반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원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아가 착하고 착실하게 살아서 이런 행운이 찾아온 거야. 아무나 이런 기회 잡는 거 아니야. 너는 정말 복이 많은 아이야. 다른 아이들도 말했어요. 야, 진짜 축하해. 너는 진짜 잘 돼야 돼. 언니, 좋겠다. 부러워. 고마워. 너도 꼭 좋은 일 생길 거야. 그렇게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갖게 되었고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집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제가 살게 된 집은 널찍한 단독주택이었어요. 외부는 고풍스러운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었고 현관문을 열자 부드러운 향초 냄새가 나면서 안쪽은 따뜻한 색감의 조명과 정갈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여기 진짜 제가 살아도 되는 집이에요? 당연하지. 이 집은 이제 네 집이야. 그리고 저 방이 네 방이야. 한번 가보자. 문을 열자 그 안엔 예쁜 침대와 책상, 책장이 놓여 있었어요. 침대는 따뜻한 톤의 침구로 정리되어 있었고 책장엔 예쁜 디자인의 문구류들과 새 책들, 서랍 안엔 가지런히 정리된 펜과 공책이 있었어요. 옷장엔 아직 가격표도 떼지 않은 옷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제 사이즈에 맞춰진 신발이 구두장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다 제 거예요? 널 위해 준비했어. 부족한 게 있다면 언제든 말해줘. 엄마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저를 환영해 줬어요. 엄마라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 말에 좀 숨통이 트였어요. 속으론 이미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그 단어가 쉽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다가오지도 않았고 기다려줬어요. 제가 입을 열고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런 게 오히려 더 편했어요. 부담이 없었고 그 배려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죠. 몇 달이 지나며 저는 천천히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게 되었고 엄마의 존재가 점점 제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해외 출장이 잦았지만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집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저녁이었어도 그건 더 이상 보육원 식당에서 배식받는 밥이 아니었어요. 제가 키를 열고 꺼낸 음식, 제가 켠 조명, 제 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모든 게 제 것이라는 감각은 정말 큰 위안이었어요. 같이 살면서 보니 엄마는 저희 보육원에만 기부한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다양한 복지시설과 기관에 꾸준히 기부를 해오셨더라고요. 엄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항상 사회에 환원하고 있었고 그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엄마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였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도 꼭 열심히 살아야겠다. 좋은 대학 가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서 엄마처럼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죠. 엄마처럼 되려면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선아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하지만 앞으로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뭐든 엄마한테 말해줘. 같이 고민할 수 있으니까. 알았지? 네, 그럴게요. 그 말이 또 한 번 절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늘 혼자 버티는 게 당연했고 감정이든 어려움이든 혼자 사귀고 참는 게 습관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날카롭게 세우고 있던 날카로운 벽이 모두 부서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결과 발표를 확인하던 순간 화면에 뜬 합격 문자를 보고 저는 소리도 못 내고 눈물부터 터졌어요. 손에 힘이 풀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뭔가 한 번에 정리되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더니 제 표정을 보고는 바로 알아차리셨어요. 선아야, 됐어? 붙었어요. 진짜로 붙었어요, 엄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엄마는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그대로 저를 부둥켜 안으셨어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단단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 저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 큰 위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처음 실감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은 것 같았고 그 품 안에서만큼은 아무 걱정도 없었어요. 선아야, 고생 많았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우리 딸 최고야. 엄마가 옆에 있어줬으니까 할 수 있었어요. 나 진짜 엄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엄마는 한 발짝 뒤에서 늘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간섭하거나 방향을 정해주려고 하지 않고 제가 선택하는 길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늘 고마웠어요. 엄마, 저 이번 학기엔 학회 활동 해보려고요. 그래? 어떤 학회야? 출판 쪽 관심이 있어서 거기 관련된 전공자들 모여서 기획도 해보고 세미나도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지원해보려고요. 좋지. 네가 하고 싶은 거면 무조건 해봐.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그렇게 엄마는 언제나 저에게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남아줬어요. 저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감사했어요. 엄마처럼 멋진 사람을 가족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제게도 이렇게 마음 둘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기적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성적 장학금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에 들러 각종 서류를 발급받고 있었는데 창구에 앉은 직원이 컴퓨터를 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학생인데 혹시 개인 사업하세요? 아니요, 저 아직 대학생인데요. 사업이요? 직원은 다시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상하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줘야 되네요. 정말요? 이상하네. 좀 당황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니 대체 왜? 누가 언제 그런 거랬지? 계속해서 의문만 커졌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에게 바로 말했죠. 엄마, 오늘 주민센터 갔는데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건 엄마가 잠깐 필요해서 썼어. 엄마가 하신 거라고요? 내가 해외 후원단체들 관리하면서 비영리 단체용 서류가 필요했는데 그 항목 중에 개인 명의가 꼭 필요한 게 있었어. 세금 혜택 받는 구조 때문에 그랬던 거야. 너한테 말 안 한 건 미안해.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아, 그랬구나. 몰랐어요. 그래서 좀 당황했나 봐요. 그랬지? 미안해, 선아야. 괜히 걱정하게 했네. 엄마가 허투루 쓴 거 절대 아니야. 기부 문제 때문에 필요해서 쓴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순간적으로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걸 했지 싶긴 했지만 이상하게 불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엄마가 설명한 대로라면 그건 어쨌든 좋은 일을 위한 과정이었고 뭔가 숨기려는 태도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론 이상하게도 엄마가 나를 정말 자기 가족처럼 믿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명의를 잠깐이라도 쓰겠다고 생각한 건 그만큼 저를 믿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후에도 이상한 일은 전혀 없었고 생활이나 등록금, 세금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적도 없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엄마와 한층 더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됐고
엄마가 그동안 어떤 후원 활동을 해왔는지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여러 나라의 복지시설,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단체에 지원을 해왔고 그걸 위해 매년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나 국제단체에 제출해야 했다는 사실도요.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왜 꼭 나눠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가진 게 있으면 나눌 줄 알아야 하잖아. 선아야, 엄마는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냥 돈 많은 사람 말고 누군가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럼 저도 언젠가 엄마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네가 네 삶을 어떻게 꾸려가는지만 봐도 난 알아. 넌 분명 좋은 어른이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다짐했어요. 엄마를 실망시키지 말자.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낭비하지 말자. 엄마라는 이름의 따뜻한 울타리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어른이 되는 길을 설레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내내 장학금을 받을 만큼 저는 성적이 좋았어요. 매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영원이라는 숫자가 적힐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올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감격이라기보다 드디어 하나씩 해내고 있구나 하는 실감 같은 거였죠. 졸업을 앞두고 저는 운 좋게도 첫 지원한 회사에서 서류 합격 통보를 받았고 이어진 면접까지 기회를 얻게 됐어요. 면접 당일 아침, 손끝에 감각이 없을 만큼 긴장됐지만 준비했던 답변들을 조용히 떠올리며 면접실로 들어갔어요. 질문은 예상했던 범주 안에서 나왔고 마지막 질문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이상하게도 확신이 들었어요. 됐다는 확신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회사로부터 걸려온 전화. 합격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저는 바로 핸드폰을 움켜쥔 채 엄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마침 마당 화단에 물을 주고 계셨고 제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자 고개를 돌리셨어요. 엄마, 나 붙었어요. 진짜 됐다고요. 첫 회사에서 첫 면접에서 붙었어.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물뿌리개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선아야, 이제 진짜 시작이네. 그동안 너무 잘해왔지. 이젠 너 인생을 네가 만들어갈 차례야. 정말 자랑스럽다.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울컥했어요. 보육원에서 겨울밤 이불 두 겹으로 떨면서 자던 그 시절부터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버티고 달려온 시간들이 하나의 결과로 마무리된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저도 저 스스로의 인생을 조금은 믿고 그려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였으니까요. 제가 입사한 회사는 바이오 업계에선 나름대로 대기업 취급을 받는 촉망받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첫 출근을 하고 얼마간 흘렀을 때였어요.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환영회를 준비했고 간단한 간식과 음료가 마련된 회의실에 다 같이 모였어요. 임원들도 몇 분 참석하셨고 그중에는 회장님도 계셨어요. 회장님은 짧게 인사 말씀을 하시고 직원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눈 뒤 곧 자리를 뜨셨어요. 행사가 끝난 후 동기들과 함께 행사장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종이컵을 정리하고 누군가는 남은 다과를 정리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회장님 자리가 있었던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정리하려던 순간 의자 밑에서 뭔가가 삐죽 나와 있는 게 보였어요. 까만색 가죽 지갑이었어요. 이게 누구 거지? 지갑을 조심히 열어 신분증을 확인하자 회장님 명의의 신분증이 그대로 들어있었고 그 외에도 몇 장의 명함과 카드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제 엄마였거든요.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은 모습이지만 틀림없는 엄마가 맞았죠. 머리를 올리고 밝은색 정장을 입은 엄마가 어디 고급스러운 연회장 같은 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저는 사진을 조용히 다시 접어 지갑 안에 넣고 그대로 비서실로 향했어요. 지갑을 건네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저 지갑을 습득해서 드리러 온 건데요. 안에 사진이 하나 있었거든요. 혹시 그 사진 속 인물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사진이요? 어떤 사진 말씀하시죠?
이거요. 사실 저희 엄마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이걸 갖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혹시 두 분이 오래된 지인인가 해서요. 비서는 제 말을 듣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고 지갑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왔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엄마랑 회장님 사이에 무슨 연이 있었던 걸까?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나? 무슨 관계이기에 사진까지 놓고 다니는 거지? 얼마 뒤 저는 비서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회장님이 저를 잠깐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비서실 안쪽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고 그 안에는 회장님이 계셨어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의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회장님은 책상 위에 사진을 한 장 펼쳐놓고는 조용히 물으셨어요. 이 여자를 안다고? 네, 저희 엄마세요. 지금보다 좀 더 젊으셨을 때 모습이긴 하지만 분명 저희 엄마가 맞아요. 회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내려다보셨고 그 뒤에야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아는 사람들이 많네.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여자, 그러니까 자네 엄마는 몇 년 전부터 동남아 여러 국가를 돌면서 한국 땡땡 기업 회장의 아내라고 스스로 소개했어. 당시 내 사진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합성하고 가짜 초청장도 만들었지. 그걸 들고 자선재단 행사, 여성 리더십 포럼, 한인의 네트워크에 참석했어. 일부 자산가들한텐 우리 재단과 연결된 기부 명목으로 접근하기도 했고.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저희 엄마가 왜...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이상하게 회장님의 설명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들으면 들을수록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여자의 활동 대부분은 폐쇄적인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졌어. 실물은 모호하지만 이름만 크게 굴리는 방식이지. 우리 회사 임직원들도 가끔 해외에서 그 여자의 이름을 들었지만 정식 접촉이 아니니 오해라고 넘겼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가 만든 장학재단, 사회적 기업, 기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한국에도 닿기 시작했어.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 저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어요. 회장님의 말은 계속 이어졌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때 입양된 제 이야기와 사업자 등록건이 떠올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실은 저 사실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라 제가 고등학생 때 절 입양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대학 시절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이 있었고 그게 해외 기부 관련 서류에 쓰였다고 들었어요. 그래. 결국 이 일도 당신이 모르게 가담된 셈이군. 그 여자는 해외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신고해도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 나도 수년간 추적했지만 번번이 놓쳤지. 하지만 이젠 자네가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이번엔 놓치지 않고 체포할 수 있도록 자네가 도와주겠나? 말을 잇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굳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후원해주고 입양까지 해준 사람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은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동안 제가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단서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건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는 해외 출장을 갔다 내일 오기로 되어 있었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자마자 몸을 돌려 서랍장을 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엄마의 서류장이었죠. 서랍 안은 놀라울 만큼 정돈돼 있었어요. 파일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놓여 있었고 분류별로 탭이 붙어 있어 누가 봐도 엄마의 손길이 자주 닿던 곳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파일을 꺼내 펼치자마자 제 이름이 정면에 딱 박혀있는 문서가 나왔어요.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이게 뭐야? 저는 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는 서류였어요. 분명히 제 이름인데 전혀 기억에 없는 문서들이었죠. 등기 서류에 이어서 나온 건 청년 리더 기획재단이라는 명의의 기부금 명단, 행사 기획안, 그리고 후원자 대상 제안서였어요.
그때부터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계속해서 손이 움직였어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충격은 커졌고 눈앞이 어지러워질 만큼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심지어 어떤 문서는 아예 공문 양식이었고 사인을 흉내낸 듯한 서명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쪽 맨 뒷장에 접혀있던 메모지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손글씨로 쓰인 메모였고 글씨는 너무 익숙했어요. 엄마가 평소에 포스트잇에 자주 쓰던 글씨체였죠. 서나 명의 대출 완료, 계좌 분산 진행 중, 세무상담 재확인, 관계자 명함 정리, 이중 지급 조정. 몇몇 항목 옆엔 이미 체크 표시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것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고 그 순간 저는 무릎이 풀릴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날 입양한 이유가, 그러니까 다 이거였어? 그제야 엄마가 그토록 조심스럽고 배려 깊었던 이유가 보였어요. 제가 불안해할 틈도 없이 모든 걸 먼저 챙겨주던 이유, 불필요할 정도로 꼼꼼했던 스케줄 관리, 재촉하지 않던 애정 표현, 모두 저를 위해서였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저를 중심으로 짜인 각본이었던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 갑작스레 쏟아졌던 장학금 지원 명단, 후원금 내역, 그 모든 게 다 연결됐어요. 이름값이 필요했던 거예요. 스스로 세운 신생 비영리 법인이 외부 후원을 받을 명분을 갖추려면 투명하고 상징적인 이름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그 역할에 저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는 배우였던 거고요. 그날 밤 저는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원장님은 전화를 받으셨죠. 원장님 죄송해요. 늦게 연락드려서. 그런데 제가 급히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예전에 그 익명의 기부자요. 그게 정말 지금 저희 엄마였던 거 맞아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원래 그 기부자분은 본인을 밝히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선아야,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 그냥 그분이 와서 직접 말씀하신 게 전부였지. 보육원 계좌로 입금됐던 기록이야 있지만 실명으로 후원한 적은 없었거든. 그럼 그냥 그 사람이 자기가 익명의 기부자라고 말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기부 금액이나 내역을 대강 알고 있었고 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서 당연히 맞겠거니 했지. 네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걸 보고 입양하겠다는 분이었으니까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그런데 왜 그러니?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까지도 사실 저는 계속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오해일 거라고, 아직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하지만 원장님의 말 한마디에 그 마지막 끈도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익명의 기부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익명의 기부자를 사칭한 거였어요. 보육원과 제3 사이에 있었던 유일한 연결고리를 조작해서 저를 입양했던 거죠. 그리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새로 만든 비영리 법인의 운영비를 끌어왔고 외부 후원금과 섞어 그 안에서 돌리는 구조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 사람이 건넸던 따뜻한 말, 다정한 손길, 정돈된 식탁과 책상, 깨끗한 침대 시트, 생일마다 준비해줬던 작은 케이크,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전부 다 설정이었어요. 계산된 대본이었고 연출된 세트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무대 위에서 진심으로 웃고 울고 감동하던 유일한 바보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확보한 모든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심호흡을 하며 책상 앞에 앉았고 서랍장 속에서 꺼낸 등기 서류부터 메모장, 명의 사용 내역, 기부금 계좌 흐름, 수기로 적힌 목록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어요. 종이마다 날짜를 체크했고 사업자 등록 시점과 실제 기부 요청 메일이 발송된 시점, 그리고 제 명의로 발급된 위촉장과 계약서, 보조금 신청 내역 등을 모두 따로 분류했죠. 이건 2021년 2월 등록. 그런데 이쪽 자료랑 날짜가 겹치네. 여긴 계좌 흐름 확인했고 여긴 기부금 수취인 명단. 이건 도용 명의 정리해야 하고. PDF로 스캔해서 압축 파일로 묶고 원본은 따로 봉투에 넣어 봉인했어요. 워드 문서로 따로 목록도 정리했어요. 각 항목별로 번호를 매겨 회장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죠. 저는 단지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싶었어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허위의 삶에 이용당한 제 이름이 이젠 진실을 밝히는 증거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회장실로 갔고 직접 자료 봉투와 스캔본이 담긴 USB를 건넸어요. 회장은 예상보다 조용히 그것을 받았고 어떤 말도 없이 제 설명을 전부 끝까지 들으셨어요. 여기엔 제가 입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 명의로 사용된 문서와 기록이 다 담겨 있어요.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 안건에 대해선 완전히 피해자입니다. 이걸 넘기는 게 맞는 건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그냥 모른 척하는 건 저한테 더 이상 불가능했어요. 그래, 힘들었을 텐데 용기 냈구먼. 정말 고맙네. 그 직후 회장은 사내 법무팀을 소집했고 외부 자문 변호사를 불러 정식 고발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법무팀은 곧 경찰과 접촉했고 경제범죄수사대의 관련 자료 일체가 정식으로 이첩되었어요. 회사의 명의가 활용된 정황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죠. 엄마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태연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식탁을 정리하고 냉장고 정리를 하고 제 출근 시간까지 챙겨주던 모습이었죠. 그런데 수사팀이 갑작스럽게 집으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시작하자 상황이 변했어요. 경찰은 노트북과 장부 파일, 통장과 외장하드까지 모두 가져갔고 저는 거실 한쪽에서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는 제 옆으로 조용히 와 앉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선아야, 오해야. 엄마가 설명할 수 있어. 그럼 지금 해요. 이건 왜 내 이름이에요? 왜 내가 모르는 계좌에서 내가 후원받은 사람처럼 되어 있고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건 뭐예요? 그건 모두 다 널 위해서였어. 믿어줘. 언제까지 거짓말할 생각이에요? 날 어디까지 바보로 보는 거냐고요?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고 경찰은 엄마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사에 착수했어요. 이후로는 법적인 절차가 빠르게 굴러갔어요. 제 명의로 된 대출, 수차례 이체된 기부금 계좌 흐름, 명의 도용된 외부 인물의 정보, 그리고 위조된 각종 문서들이 증거로 확보됐고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명의 도용, 조세 포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 죄목이 줄줄이 붙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엄마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끝에 법원은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해 구속 수감 결정을 내렸고 저는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하게 됐어요.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도착한 날 조사실 근처 유치장 복도에서 엄마를 처음으로 마주쳤어요. 엄마는 수사관에게 이끌려 나오는 중이었고 우리 눈이 잠시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없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조사실 쪽으로 사라졌어요. 수사는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그동안 벌어진 범행 대부분이 해외에서 이뤄졌고 거래 계좌와 연관된 법인들도 외국 명의였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경찰과 검찰은 외교부, 국세청, 금융감독원까지 협조 요청을 보냈고 곧 각국 한인회, 재단, 소규모 투자단체에서 접수된 회장 부인의 활동 정황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그 여자가 찍힌 사진들을 보니 정말 회장 부인 같긴 하더군. 합성이라곤 해도 참 치밀하게 준비했어. 초청장, 임명록, 명패 다 위조였다고 하네. 해외 폐쇄형 포럼이나 VIP 후원 모임, 자선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 대기업 회장의 부인으로서 연설하거나 기부 계획을 제안하거나 교육재단과 협력한 적이 있다는 말을 퍼뜨렸고 현지에서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참석 사진에 누가 함께 찍혔는지, 명단에 누가 있었는지가 중요했던 거죠.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모인 기부금과 투자금은 대부분 회장의 실명과 로고가 들어간 서류를 근거로 전달됐고 그 구조 안에는 제가 청년 리더로 이름을 올린 행사들도 포함돼 있었어요. 기소 이후 첫 공판, 법정에 들어선 엄마는 수의를 입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검사석의 기소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국내 기업 회장과의 허위 혼인관계를 사칭해 수십 건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편취했고 이는 단순한 개인 사기를 넘어선 기획형 경제 범죄입니다. 재판정엔 피해자 몇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그중 한 명은 대기업 협력재단의 임원이었어요. 피고인이 회장 부인이라 믿고 프로젝트 기부금 일부를 납입했으며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수차례 회신 요청했지만 답변도 없었고요. 회장 측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했고 가족과 기업이 입은 이미지 훼손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벌금과 추징금도 함께 명령됐고 엄마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기각됐어요.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재판이 끝나자 피해자 측에서는 개별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만들어냈던 후원단체와 사회적 기업, 장학재단, 청년기획법인 등 수많은 명의의 단체들은 조사 끝에 대부분 등록 말소 처리가 되었고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일부는 법인 취소 결정이 내려졌어요. 제 이름으로 운영되었던 단체 역시 고소장이 접수된 후 명의 말소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고 저는 서류상 대표 직책에서 해임됐어요. 하지만 저 말고도 엮였던 피해자들이 적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외국 부동산의 매수자로 이름이 올라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생전 처음 듣는 재단에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죠. 대부분 엄마가 뒤에서 계획하고 꾸며내 신뢰를 쌓은 뒤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거였죠. 한편 저는 법원에 입양 무효 및 친양자 관계 해제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3개월 후 판결이 났습니다. 판사는 입양의 본질적 목적이 사기였으며 보호와 신뢰 관계가 애초에 결여된 채 입양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며 제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날부로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엄마의 이름은 말소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홀로 서게 되었고 법적으로도 보호자라는 공란이 되었죠. 그 서류를 받아들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편이 조용하게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억울하기도 했고 후련하기도 했고 버림받은 느낌도 들었고 뭔가를 정리해낸 느낌도 드는 참 씁쓸하면서도 시원한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어요. 제가 모르게 제 명의가 이용된 점, 제 사회적 명예와 사적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출된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모두 포함했어요. 수감 중인 피고인이었던 엄마, 아니 그 사람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했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고도로 계획된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원고의 명의, 이력, 존재 자체를 반복적으로 악용했고 원고는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타인의 신뢰 기반이 조작된 가공서사의 중심에 있었다며 책임을 인정했죠. 그 결과 법원은 정신적 위자료와 명의 도용 관련 손해배상까지 합산해 5천만 원의 지급 판결을 내렸고 그의 보유 자산 중 일부가 압류 절차를 거쳐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이 제 상처를 온전히 메워주지는 못했지만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받아낸 첫 번째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고 제게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입양된 후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철저하게 저를 이용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사실이 분하고 억울하고 수치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데 한몫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눈물과 분노, 배신의 기억들이 차츰 잦아들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건 오롯이 저 자신이었어요. 이제는 누가 제 이름을 빼앗아갔던 과거가 아니라 제가 그 이름으로 만들어갈 미래만을 남겨두기로 했죠. 저는 지금도 그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입사 초기에 겪은 일들을 떠올리면 지금의 일상이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평온하지만 그 자리에 남기로 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이 자리는, 이 회사는 제가 스스로 이뤄낸 거니까요. 그 어떤 특혜도 없었고 오로지 제 노력으로 얻은 자리였기에 더더욱 여기를 지키고 싶었어요. 입사 직후 그 사건을 아는 일부 임원들은 제가 사내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리곤 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눈을 마주치면 묘하게 말이 끊기거나 커피 머신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는 누군가가 갑자기 전화를 받는 척하며 자리를 피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런 반응도 점점 사라졌어요. 저는 묵묵히 제가 맡은 일에 집중했고 성과는 수치로 드러났고
동료들과는 조용하지만 끈끈한 팀워크를 쌓았죠. 그리고 점차 그 일은 잊혀졌고 어느 순간 그 이야기는 사내에서 조용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과거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아요. 주말마다 시간이 날 때면 제가 자란 보육원에 봉사도 가고 있어요. 일부러 큰 소리를 내거나 티내지 않고 조용히 서류 정리를 돕고 아이들 성적표를 보며 멘토링도 해요. 가끔은 특별한 날을 핑계 삼아 아이들 간식을 들고 찾아가기도 하죠. 그곳에 가면 오히려 제가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이 아이들이 저처럼 혼자 버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누군가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시절 제가 애타게 원했던 것들을 이제는 제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기적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혼자예요. 퇴근 후엔 불 켜진 집으로 들어와 조용히 전등을 켜고 늦은 저녁을 차려 먹고 내일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해요. 예전 같았으면 외롭다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더는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족은 아니더라도 관계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사람들, 제가 만든 삶 안에 존재하는 누군가들이 있으니까요. 어쩌면 완전히 치유된 상처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에도 어떤 상처는 여전히 저를 찌르듯 남아있어요. 누군가의 호의를 마주할 때 본능처럼 경계심이 먼저 올라오고 왜? 라는 질문이 떠오르기도 해요. 한 번 받은 상처가 사람의 신뢰 회로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저는 몸으로 겪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아직도 누가 선의를 베풀면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닐까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건 방어예요.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니 자책은 하지 마세요. 선아 씨는 이미 충분히 조심했고 그 일은 선아 씨 잘못이 아니니까요. 언젠가는 다시 손님일 수 있는 날이 와요. 그때가 되면 선아 씨는 또 자기답게 용감하게 내밀 거예요. 어쩌면 상담사 선생님의 그 말처럼 제 안에도 여전히 용기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은 그것을 꺼낼 준비를 하는 중일 뿐이죠. 저는 지금도 평범한 매일을 살아가요.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이 쌓여가지만 그 일상들이 쌓이는 감각이 좋아요. 퇴근길에 슈퍼 들러 과일을 고르고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일기장을 펴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들. 어쩌면 이런 하루하루가 언젠가 제 상처 위에 작고 단단한 보호막이 되어줄 거라 믿어요.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지금의 저를 저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응원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진짜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믿음이 통째로 무너진다는 건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더 고요하게 찾아오는 일이더군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하루 속 갑작스런 진실을 알게 되고 나면 내가 살던 세계가 사실은 연극 무대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무너진 무대 위에서도 다시 걸어 나올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이름에 기대어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지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결국 저는 제 이름으로 다시 서게 되었고 제 삶의 주인이 되기로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결국 내 삶에 그 사람을 초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 초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 선택을 되돌릴 힘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럼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삶은 부디 타인의 거짓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진심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